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짧은 통화 한 통뿐이었습니다. 남태평양의 한 섬나라, 피국, 푸른 바다와 야자수 뒤에 숨겨진 어둠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연쇄 실종. 그 중심에는 믿을 수 없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간 15명. 그들은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그것이 궁금한 와이. 오늘은 피국 연쇄 실종 사건의 전말을 추적합니다. 2008년 5월,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영희 씨는 아들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아들 김민수 씨는 당시 25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피국에서 영어 연수 중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전화하던 아들이었죠. 매주 일요일 오후 8시 약속처럼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그런데 이번 주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바쁘거나 휴대전화가 고장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루를 더 기다렸습니다. 이틀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아들의 하숙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친구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사흘 전 외출한 뒤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숙집 주인도 걱정하고 있어요. 김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친구는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즉시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민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부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피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전화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우선 현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김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마닐라 시내 한 쇼핑몰이었습니다. SM 메가몰 근처였습니다. 오후 3시경 그는 친구 2명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친구들의 진술에 따르면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밥 먹으면서 농담도 하고 웃었어요. 이상한 점은 전혀 없었어요. 식사를 마친 뒤 친구들은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잠깐 볼 사람이 있어서 먼저 갈게. 나중에 하숙집에서 봐. 친구들은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현지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헤어진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김 씨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SNS도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영희 씨는 즉시 피국 현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성인이 자발적으로 떠났을 수 있습니다. 2, 3일 더 기다려보세요. 김 씨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만 접수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김 씨 부부는 직접 피국으로 건너가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짐을 쌌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야겠어요. 김영희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틀 뒤 김 씨 부부는 마닐라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택시를 타고 아들의 하숙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숙집 주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민수는 정말 착한 학생이었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옷장, 책상, 침대 밑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민수의 여권과 지갑, 신용카드가 모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노트북도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갑 안에는 현금도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떠난 사람이 여권을 두고 갈 리 없어요. 김 씨는 경찰에
재차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권도 있고 돈도 있어요. 분명히 납치된 겁니다. 경찰은 그제야 무거운 엉덩이를 들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쇼핑몰 주변의 카메라를 모두 조회했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민수가 쇼핑몰을 나선 뒤 검은색 승합차에 탑승하는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영상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민수는 혼자 차에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2명의 남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한 명은 민수의 팔을 잡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차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뭔가 저항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차량 번호는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카메라 각도가 좋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의 특징을 파악했습니다. 검은색 도요타 하이에스 승합차, 뒷유리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도심을 벗어나 북쪽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여러 CCTV에 연이어 포착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는 마닐라 북부 불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공장과 창고가 밀집한 곳이었습니다. 차량은 한 창고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CCTV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김민수 씨는 납치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추적한 차량은 마닐라 북부의 한 창고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차량은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번호판은 떼어져 있었고 내부는 깨끗하게 청소돼 있었습니다. 범인들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창고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창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닥 한쪽에서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감식팀이 출동했습니다. 혈흔을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또한 창고 곳곳에서 지문도 채취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찢어진 옷가지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 한국인의 신분증 사본이 발견된 겁니다. 신분증은 민수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준호, 생년월일은 1985년, 서울 출신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사람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준호 씨 역시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2007년 12월 피국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실종으로 처리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준호 씨도 납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수사팀은 즉시 창고 주변을 더 넓게 수색했습니다. 인근 야산과 강가를 모두 뒤졌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준호 씨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들은 피해자들을 어디로 옮긴 것일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조직적인 범죄 집단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한국 대사관도 적극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습니다. 김민수 씨 외에도 같은 시기 실종된 한국인이 3명 더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유학생, 여행객, 어학연 수생. 이들의 공통점은 피국의 단기 체류 중이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경찰은 과거 실종 사건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발적 실종으로 처리됐던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과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혼자 행동하다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목격 장소는 쇼핑몰이나 관광지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외곽으로 향하는 차량에 탔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2009년 7월 또 다른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박지영 씨의 딸 박수연 씨가 피국에서 연락이 끊긴 겁니다. 수연 씨는 23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전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꿈이 많은 밝은 청년이었습니다. 수연은 일주일 동안 마닐라를 여행했습니다. 매일 저녁 어머니에게 사진을 보내며 안부를 전했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예뻐. 음식도 맛있어. 박지영 씨는 딸의 사진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 어머니의 당부는 늘 같았습니다. 수연은 마닐라에서 세부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의 바다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거리 버스를 예약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버스 타러 가. 세부 가면 연락할게. 마지막 통화는 2009년 7월 12일 오후 2시였습니다. 엄마, 나 지금 버스 타고 세부 가는 중이야. 도착하면 전화할게. 수연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설레는 기분이 묻어났습니다. 박 씨는 조심해서 가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도록 수연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여러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즉시 피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성인이니까 알아서 다니는 거 아닐까요? 휴대전화 배터리가 나갔을 수도 있고요. 박 씨는 분노했습니다. 우리 딸은 매일 전화하는 아이예요.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박 씨는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사관은 이미 김민수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실종 사건이 발생하자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대사관은 인터폴과 협력해 수연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버스 회사에 문의했습니다. 수연이 탔던 버스를 확인했습니다. 버스 기사와 승객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버스는 마닐라와 세부 중간 지점에서 멈춰섰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경찰이 버스를 세우고 검문을 실시했습니다. 여권 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수연을 포함해 외국인 승객 3명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은 이랬습니다. 경찰복을 입은 남자들이 그들을 데리고 갔어요. 여권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냥 경찰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들은 진짜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정식 검문소도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검문소가 없었습니다. 범인들이 경찰을 사칭한 것이었습니다. 가짜 경찰복을 입고 버스를 세웠던 겁니다. 승객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연의 휴대전화는 그날 밤 8시경 꺼졌습니다. 마지막 위치는 마닐라, 북부 산악지대였습니다. 김민수 사건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범인들의 거점이 그곳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박 씨는 현지 수색팀과 함께 그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산을 올라가고 계곡을 내려갔습니다. 폐가와 동굴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그렇게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2010년 8월,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서울에 사는 윤진수 씨가 피국에서 실종된 겁니다. 윤 씨는 35살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윤 씨는 사업차 마닐라를 방문했습니다. 피국 현지 업체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이틀간 미팅을 하고 마지막 날 귀국 예정이었습니다. 이틀간의 미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거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윤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현지 거래처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식당에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윤 씨는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거래처 직원이 차로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거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택시 타고 갈게요. 호텔이 가까워서요. 오후 8시경 윤 씨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택시 타고 호텔 가는 중이야. 내일 아침 비행기 타고 들어갈게. 아내 이수진 씨는 안심했습니다. 조심해서 와. 내일 공항에서 기다릴게.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씨는 공항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여러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호텔에 전화했습니다. 호텔 직원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윤 씨는 체크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씨는 즉시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대사관은 피국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도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미 여러 건의 실종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윤 씨가 탔던 택시를 추적했습니다. 식당 앞 CCTV를 확인해 택시 번호를 파악했습니다. 택시 기사를 찾아 진술을 받았습니다. 택시 기사의 진술은 이랬습니다. 그분을 호텔 근처에서 내려줬습니다. 호텔 정문 앞이 아니라 100m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본인이 거기서 내려달라고 했거든요. 편의점에 들릴 거라고 했어요. 경찰은 호텔 주변 CCTV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편의점 CCTV도 조회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윤 씨는 택시에서 내린 직후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에 멈춰섰습니다. 갑자기 검은색 SUV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남자 3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윤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 씨는 거부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윤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윤 씨는 저항했습니다. 발버둥 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3명의 남자가 그를 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윤진수 씨는 납치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량은 도난 차량으로 신고된 것이었습니다. 실제 소유주는 일주일 전 차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범인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도난 차량을 사용해 추적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여러 CCTV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차량은 마닐라, 도심을 빠져나갔습니다.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또다시 불락한 지역이었습니다. 김민수, 박수연 사건과 같은 지역. 범인들의 거점이 분명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수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불락한 지역의 창고와 공장을 모두 뒤졌습니다. 하지만 윤 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차량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들은 이미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윤진수 사건이 방송에 보도되자 충격이 컸습니다. 한국에서는 피고 여행 자제령이 내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여행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종 사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1년 3월 대전에 사는 최민호 씨가 피국에서 실종됐습니다. 최 씨는 28살 프리랜서 사진작가였습니다. 피국의 풍경을 촬영하러 왔다가 사라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마닐라, 인트라무로스 지역이었습니다. 최 씨는 혼자 여행 중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카메라 가방을 메고 거리를 촬영하고 다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혼자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친 뒤 최 씨는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자는 현지인으로 보였습니다. 뭔가 길을 안내하는 듯했습니다. 최 씨는 남자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부모는 아들의 실종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즉시 피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골목 안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최 씨의 행적을 추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해 9월 인천에 사는 장서연 씨가 실종됐습니다. 장 씨는 31살 회사원이었습니다. 휴가를 내서 피국 보라카이 섬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친구 2명과 함께였습니다. 이틀간은 아무 문제 없이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장 씨는 혼자 해변을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잠깐
바람 쐬고 올게. 친구들은 숙소에 남았습니다. 1시간 후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해변으로 나가 장 씨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현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주민들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변과 인근 숲을 모두 뒤졌습니다. 다음 날까지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장 씨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위치는 해변 근처였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장 씨는 해변에서 한 남자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남자는 현지인으로 보였습니다. 둘은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2012년 6월, 광주에 사는 한지훈 씨가 실종됐습니다. 한 씨는 26살 대학원생이었습니다. 현지 조사 프로젝트를 위해 피국을 방문했습니다. 한 씨는 일주일 동안 마닐라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교수님께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닷새째 되던 날 연락이 끊겼습니다. 교수는 여러 번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즉시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대사관이 조사한 결과 한 씨는 사흘 전 호텔에서 체크아웃했다고 합니다. 다른 숙소로 옮긴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 숙소에 체크인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한 씨는 체크아웃 직후 사라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호텔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한 씨는 가방을 들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는 도심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외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확인된 위치는 역시 불락한 지역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사건의 공통점을 분석했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첫째, 타깃 선정. 공항이나 관광지에서 한국인을 물색합니다. 특히 젊고 혼자 다니는 사람을 노립니다. 여행객이나 유학생이 주요 타깃입니다. 둘째, 접근과 신뢰 구축. 범인들은 친절한 현지인으로 위장합니다. 택시보다 저렴하게 태워드릴게요. 좋은 식당 알려드릴게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경계심을 풀게 만듭니다. 웃으며 친절하게 대합니다. 일부는 유창한 영어나 한국어를 구사합니다. 피해자들은 경계를 늦춥니다. 셋째, 격리. 차에 태워 외곽으로 이동합니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갑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넷째, 금품 갈취. 여권과 현금을 빼앗습니다. 신용카드도 빼앗아 ATM에서 현금을 인출합니다. 저항하면 폭행을 가합니다. 일부는 가족에게 송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다섯째, 증거인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괴합니다. 소지품을 버립니다. 일부 피해자는 살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시는 은폐하거나 유기합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최소 10명 이상의 조직원이 있었습니다. 역할이 분담돼 있었습니다. 물색조, 접근조, 시행조, 은폐조.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리더격, 인물도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은 그를 보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체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조직원들도 보스의 얼굴을 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만 지시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몇 명의 조직원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은 잡지 못했습니다. 체포된 범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상부의 지시를 받았을 뿐입니다. 누가 지시했는지는 모릅니다. 고문에 가까운 신문을 받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직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배신하면 자신과 가족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패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부 경찰이 범죄 조직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목격자들은 경찰복을 입은 남성들이 납치에 가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수연 사건에서 버스를 세운 사람들, 그들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경찰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우리 경찰은 청렴합니다. 그들은 가짜 경찰입니다. 공씨 입장은 이랬습니다. 그러나 의혹은 계속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이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목격자들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패가 만연해 있어요. 돈으로 해결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경찰관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내부 고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국 정부는 문제를 덮으려 했습니다. 국가 이미지가 실추될까봐 걱정했던 겁니다. 한국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피국 대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피국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수사는 여전히 더뎠습니다. 2012년 3월 마닐라 북부 산악지대에서 신원 미상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등산객이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 나무 아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유골을 수습했습니다.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진원 확인이 쉽지 않았습니다. 법의학팀이 분석에 나섰습니다. 뼈의 상태로 성별과 연령대를 추정했습니다. 남성 2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사망 시기는 3, 4년 전으로 추정됐습니다.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유가족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혹시 내 가족이 아닐까? 2012년 6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08년 실종된 김민수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희 씨는 아들의 유골을 안고 오열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 민수가 이런 일을 당해야 했나요?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부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김 씨는 둔기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두개골에 골절상이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사망 시점은 실종 직후로 보였습니다. 2008년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범인들은 김 씨를 납치한 직후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품을 빼앗은 뒤 입막음을 위해 죽인 겁니다. 같은 해 7월 또 다른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는 세부 인근 해안가였습니다. 어부가 그물에 걸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골은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물에 오래 잠겨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이 수습했습니다. 역시 신원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DNA 검사 결과 2009년 실종된 박수연 씨로 밝혀졌습니다. 박지영 씨는 딸의 죽음 앞에 무너졌습니다. 왜 우리 딸이 이런 일을 당해야 했나요? 딸아,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박수연 씨의 부검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목뼈에 손상이 있었습니다. 교살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사망 시기는 실종 일주일 후쯤으로 보였습니다. 범인들은 일주일간 박 씨를 감금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사이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10월 세 번째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마닐라 외곽 쓰레기 매립지에서였습니다. 청소 작업 중 발견됐습니다. DNA 검사 결과 2011년 실종된 최민호 씨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의 부모는 오열했습니다. 내 아들이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니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최 씨는 폭행을 당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져 있었습니다. 안면 골절도 있었습니다. 사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진수 씨와 장서연 씨, 한지훈 씨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 실종자 9명도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유가족들은 지금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진수 씨의 아내 이수진 씨는 말합니다. 혹시라도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남편이 어딘가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중요한 증언이 나옵니다. 2014년 2월, 한 한국인이 피국에서 납치됐다가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생존자는 부산에 사는 정태호 씨였습니다. 당시 32살이었습니다. 회사 출장으로 마닐라를 방문했습니다. 정 씨는 호텔 근처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택시보다 싸게 태워드릴게요. 정 씨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계속 권유했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운전기사예요. 호텔과 계약돼 있어요. 정 씨는 의심을 풀고 차에 탔습니다. 차는 호텔 방향으로 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정 씨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호텔은 저쪽인데요. 운전기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높였습니다. 정 씨는 긴장했습니다. 차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차는 외곽으로 달렸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차는 폐공장 앞에 멈췄습니다. 남자 3명이 더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정 씨를 공장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손을 묶었습니다.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신용카드도 빼앗았습니다. 범인들은 ATM에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정 씨의 카드로 300만 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더 요구했습니다. 가족에게 전화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해. 정 씨는 거부했습니다. 돈은 이미 다 빼앗아 갔잖아요. 범인들은 폭행을 가했습니다. 주먹과 발로 때렸습니다. 정 씨는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틀간 감금됐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물만 조금 줬습니다. 밤에는 추웠습니다. 셋째 날 밤, 범인들이 술을 마시며 졸았습니다. 정 씨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손을 묶은 줄을 풀려고 애썼습니다. 몇 시간을 시도했습니다. 손목이 까지고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줄이 풀렸습니다. 정 씨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범인들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잠기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밖은 깜깜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단 공장에서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뛰었습니다. 한참을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범인들이 쫓아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민은 경찰에 신고해줬습니다. 정 씨는 그렇게 구조됐습니다. 정 씨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범인들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기억했습니다. 공장의 위치도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공장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공장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증거를 모두 치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증언만으로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범인들의 수법과 거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망을 좁혀나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외교부는 피국 정부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인터폴도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국제공조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지 수사는 여전히 더뎠습니다. 피국 경찰의 비협조가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수사관들이 직접 파견됐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외국 땅에서는 수사권이 없었습니다. 현지 경찰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수사관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벽에 부딪힌 느낌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진전이 없어요. 부패한 시스템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국 대사관도 노력했습니다. 교민들에게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야간 외출 자제, 단독 행동 금지, 미등록,
택시 이용 금지. 대사관 홈페이지에 안전 수칙을 게시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유학생과 교민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현지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 위급 상황 대처 방법. 하지만 실종 사건은 계속 발생했습니다. 2013년에도 2건, 2015년에도 1건, 2016년에도 1건, 2018년까지 총 15건의 실종 사건이 보고됐습니다. 피국 정부는 계속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습니다. 범인을 반드시 잡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피국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로 올렸습니다. 여행 자제 권고에서 여행 금지로 상향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여전히 피국을 방문했습니다. 사업상 이유, 가족 방문, 관광 등 대사관은 그들에게 최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실종됐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수진 씨가 시엠립에서 연락이 끊긴 겁니다. 김 씨는 30세 프리랜서 디자이너였습니다. 앙코르 와트를 보러 여행을 갔다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연락은 2025년 10월 5일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앙코르 와트에 있어. 너무 멋있어. 사진도 함께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SNS도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이틀 뒤 캄보디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피국 사건과 유사한 패턴입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인신매매 조직과의 연계가 의심됩니다. 납치한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장기 밀매나 강제 노역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상하기 끔찍한 일들입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여행 경보도 상향했습니다.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가급적 단체 여행을 권장하며 현지 가이드 동행을 추천합니다. 혼자 다니지 마시고 야간 외출을 자제하세요. 하지만 여행 자유화 시대에 이런 경고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매년 수십만 명의 한국인이 동남아를 방문합니다. 저가 항공과 배낭여행 열풍으로 해외 여행이 일상화됐습니다. 그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있을까요? 여행 유튜버들은 동남아의 아름다움을 홍보합니다. 가성비 최고, 천국 같은 곳, 긍정적인 면만 부각됩니다. 위험에 대한 경고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대부분의 여행은 안전합니다. 수백만 명이 다녀와도 사고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사례입니다. 그 일부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해외여행 시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값싼 택시나 친절한 현지인을 경계하세요. 혼자 다니지 말고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움직이세요. 숙소 주소와 일정을 가족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또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여행 경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지 대사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위험 지역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경각심입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본인이 조심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언제나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피국 연쇄 실종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범인은 체포됐지만 핵심 조직은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실종자 중 생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태호 씨처럼 탈출한 경우를 제외하면 말입니다. 유골로 발견된 경우는 3명, 나머지 12명은 아직도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 살아 있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묻혀 있을까요? 유가족들은 이 질문에 답을 구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김영희 씨는 지금도 아들을 그리워합니다. 민수 생일이 되면 케이크를 준비해요.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 같아서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박지영 씨는 딸의 사진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수연이가 보고 싶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딸을 지켜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요. 이수진 씨는 남편을 기다립니다. 혹시라도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어요. 문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뛰어요. 남편이 돌아오는 줄 알고요. 유족들은 지금도 진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범인들이 제대로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피국 정부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습니다. 언론도 더 이상 보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주권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지 경찰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해외여행의 안전,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정부의 보호, 어디까지 가능한가? 범죄 조직의 국제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답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피국 연쇄 실종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위험에 처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희생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김민수, 박수연, 윤진수, 최민호, 장서연, 한지훈,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못한 10명. 그들은 단지 여행을 떠났을 뿐입니다. 꿈과 희망을 안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해외여행의 즐거움 뒤에 숨은 위험을 인지해야 합니다.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사회도 변해야 합니다. 해외 국민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행 안전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범죄 조직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해외여행 안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중요한 단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그것이 궁금한 Y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